맞습니까?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다들 몇 점이냐 어떻게 봤냐 이렇게만 물어보니까 그쵸?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지금 9월 평가원의 유형에 대해서 볼게요. 내용이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제 유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시간엔 6평하고 9평을 동시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읽었다, 목차를 통해서 읽었다, 먼저 읽은 부분이 있었고요. 저자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였다, 계획적으로 얘기를 하였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을 했네요.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죠? 페이지 넘겨보자. 페이지 넘겨보면 6평이 나와요. 6평도 똑같이 이렇게 독서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문제를 보니까 어때? 목차, 비판적, 골라읽기. 소름 돋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서 어때요? 사회적 차원에서도 일어났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똑같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6평하고 9평에서 이렇게 똑같이 냈으니까 수능에서 그렇게 낼까? 안 내겠죠.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보이십니까?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각각의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나오죠. 맞죠? 또한 상향식, 하향식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생각해 볼까요? 텍스트 중심의 독서관 또는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독서관에서 뭐에 대해서? 로제물레스의 독자 반응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독서 방법에 관련된 이론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 풀어봤던 문제에서 앞에 페이지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대충 뭐가 나올지가 한정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은 상호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글을 읽을 때 항상 강조를 합니다. 어떤 걸 강조했었니? 덩어리 말들 생각하자 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생산 요소, 이와 같은 구매자의 소득.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냈어요?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거는 앞에 있는 말들을 바꿀 수가 있겠죠. 실제로 6월 평가원 때는 바뀌어서 나왔다? 이따가 확인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연결들을 확인해보자. 문단 간의 연결 관계들을 확인해보자 그랬지. 첫 번째 문장에서 광고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읽어보니까 쿠팡 같은 거네. 그쵸? 반복되는 말 찾아보겠습니다.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한다.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반복을 했으니까 뾰로롱.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한다. 맞습니까? 다음 봐보겠습니다. 이제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한다고 하면서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문단 이거를 상세화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쵸? 다음.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한다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차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상품이 차별하다고 느낄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즉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른 말로 충성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갤탭보다 아이패드가 비싸잖아. 뭔가 다르다 생각하니까 비싸도 사는 거지. 샤넬백 같은 거 가격이 암만 올라도 서로 살라고 뛰어다니잖아. 자, 여기는 충성도가 높을 때 탄력성은 감소한다 했었죠. A면 not A, B면 not B. 자, 볼까요? 아까는 탄력성이 낮았죠. 여기는 탄력성이 높다면 충성도는 낮아진다.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텍스트예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광고도 있고요. 또 여기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 한번 봐볼래요?
가격에 예민하고 가격에 민감하니까 어디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 가격이 변화한 탄력성하고도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덩어리 말을 잘 보라 그랬었지. 그치? 말을 바꿀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A는 B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A는 구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빼버리죠. 선택지는 B는 이렇게 나올 수 있댔었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문장이 짜여져 있는지를. 그쵸? 자, 그러면 그래도 문제 하나 정도는 풀어볼까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의 2번 선택지 같은 경우 이런 거야. 광고에 의해서 소비가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치? 나도 Z 플립을 사고 싶더라고. 핸드폰이 있는데. 그러면 또 한계 소비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양의 값이라 그랬었지. 그러면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례관계라 볼 수 있겠죠? 또한 경쟁을 제한을 합니다. 왜요? 충성도가 높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겠지. 충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비싼 가격을 감수하는 거고 그만큼 민감도에 어떻게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쟁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거는 탄력성이 어떻다?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올리기가 어떻다? 어렵다. 그리고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될 대로 되고 있어? 의도대로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을 고려하세요. 쉽게 올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니? 다음. 이런 건 쉽죠? 패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가 다시 한번 봐보자. 6편 봐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덩어리 말들 반복 연결되는 부분들을 확인해보자. 첫 번째 여기하고 여기를 봐볼게요. 인간은 과학적 세계관, 인간은 과학적 세계관. 그쵸? 다른 문장이 하나 들어있다. 뭐가 들어가 있니?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들이 이렇게 봐볼까요? 물리적 속성이 도입된다. 아까 물리적 관계로 국한한다 했었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덩어리말 교차에서의 표지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차에서 표지는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겠죠. 앙! 하고 바나나를 물면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전달이 됐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적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자가 되면은 교차로 도입된 표지, 그럼 교차로 도입 표지는 아까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뭐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야? 변화된 물리적 속성. 예?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봐봅시다. 일단 A 문제 한번 봐볼까요? 바나나를 일부러 베어는 건 물리적 속성이 다른 거죠? 그 말은 즉슨 교차로 도입된 표지가 나타난 거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봐볼래요? 여기에서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아니란 말을 했어요. 그쵸? 그럼 여기도 봐보자. 물리적 속성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러기에 여기에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한다. 물리적 상호작용을 국한하기에 잘못된 정치가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렇게 동의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해볼까요? 덩어리 말에 대해서. 여기 봐보죠.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즉 물리적 세계에 국한이 된다. 그쵸? 그러면 규범이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네. 그러면 여기를 봐보니까 규범이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가 나왔어? 처벌의 당위성이란 말이 나왔지. 그럼 처벌의 당위성은 어디가 있어요? 라고 보니까 예컨대하고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덩어리 말들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아까 내가 말한 것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나왔겠죠. 구평에 너무 쉽게 내줬으니까. 이게 이런 유형들은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 내용만 바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어렵지 않겠죠? 다음. 이제 다음에서는 선택지 하나를 보여주려고 이걸 넣었어요. 일단 여기 봐보자. 형벌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성적이다. 그리고 대가 없이 공인만을 이해해서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다. 그러기에
타산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인간은 감각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 나왔습니까? 감각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실제로 글이요. 앞하고 뒤에서 연결해서 하나의 선지를 만들어낸 유형이 대부분의 애들이 다 틀렸었어. 특히나 기술이라든지 과학 이런 부분에서 나오면 애들은 거의 다 틀린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선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번 구평에도 이런 게 나오긴 했다. 앞하고 뒤에가 아니라 바로 다음 문단에 나왔어.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이양 법지문이 나왔으니까 내가 법지문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 주체, 대상, 기준점을 확인해보자 그랬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봤던 거 혹시 기억나니?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그 미만은 촉법소년, 그 다음에 범죄소년, 그렇죠. 소년무 송치를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검사의 선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애들이 금고 이상의 형이냐 벌금형 이하의 죄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조항이 나오면 조항의 번호까지도 기억하라라고 얘기했다. 근데 얘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알아야겠지? 그래서 형벌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형벌권의 행사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어? 빠졌죠.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덩어리 문장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선지 유형을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실제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독서에 12가지, 20가지, 무슨 독서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자 그 말이야.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대요. 그게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인데, 이거 선지 하나 봐볼까? 인간은 물리적인 몸입니다. 그죠? 인간의 결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결정은 물리적인 신경사건이다. 맞습니까? 그러기에 2번 선택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인 사건으로 본다. 어때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뒤에서 쉽게 나와서 그렇지 앞뒤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다음. 우리가 이제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칠판 봐보실래요? 보라색으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뭐가 지금 계속 보라색으로 체크되어 있니? 무작위와 성결정이 계속해서 체크가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무작위와 성결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반자의지는 쉽죠? 예를 들어서 성결정에 대해서 미리 결정이 되어 있으면 내 의지로 한 거야? 아니지. 무작위 랜덤이잖아. 그러면 내 의지로 한 거야? 아니잖아.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한데 그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은 성결정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말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게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례, 반비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따 이걸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이 글이 재밌는데요. 여기 결론 있죠. 결론 체크 한번 해볼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기에서 결론이란 말이 나왔죠. 그쵸? 그리고 선택지에서 결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글이 재밌는 게요.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딱 단정 주어지지 않아. 그냥 결론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희들이 찾으란 말이지. 근데 쉬워. 봐볼래?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해?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 얘기하지. 근데 그거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라도 성결정 과정을 고려를 한다 하면 미리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자유의지 논증을 결국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그와 같은 결론은 수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무작위 과정을 논할 때 결론은, 즉 반자유의지 논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자유의지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결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자유의지가 되려면 먼저 성결정이 돼 있지 않아야 하고 선택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유의지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자유의지 논증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나봐봐.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 비판한 입장에서 두 가지 조건 뭐뭐 얘기했다고? 성결정과 또 무작위 조건 얘기했지. 성결정 조건 얘기했으면 그 다음 뭐 얘기해야 돼? 무작위 조건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무작위 조건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갑자기 생뚱맞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반복되는 말 성결정을 찾았다 한다 하면은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가 성결정의 조건이 그렇든 않든 간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는 다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을 찾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전체적인 흐름과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까? 갑자기 다른 내용이 상세화 들어가면 그거는 뭐가 나오는 거야? 문제가 나온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나왔었죠. 생각하면서 읽자 그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했어?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 그러면 이 문단은 어느 문단 다음에 붙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이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겠죠. 성결정 다음에 무작위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무작위를 할더라도 선택의 주체는 누구다? 나야 나란 말이야. 그치? 선택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무작위 사정을 고려한다 해도 이 결론 반자유의지 논증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즉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단이 여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 결론이 반자유의지 논증이란 말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오답률 2위래요. 여기서 제가 1, 2, 3, 4, 5 쓴 거는 선택 과목을 제외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무작위로 일어난 것은 성결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까 얘기했었죠, 관계. 두 번째로 얘기해 볼까요? 무작위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선택의 주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 자유의지에서 선택의 주체고 성결정이 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것들은 이렇게 모두 충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나봐봐. 근데 이렇게 해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왠지 많이 틀릴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것 같아서 어떤 말을 써준 줄 알아? 이렇게. 성결정 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전제를 깔아줘 버렸어. 그치? 근데 원래 이 문장이 없어도 이 문장은 맞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왜? 무작위로 됐다는 것은 성결정 되지 않는 것이라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서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맞을 수 있겠니? 를 생각하자 그 말이야. 관계의 중요성. 그치? 틀리지 말으라고 문장도 줬는데 오답률이 이렇게 띠로리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여기 제가 이렇게 크게 써놨죠. 생략된 내용 추론이다. 그쵸? 19학년도 20학년도까지만 해도요 세부 내용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추론해 세부 내용 추론, 생략된 내용 추론, 인과적 추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는 세부 내용 추론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생략된 내용 추론 문제만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맞은 것 같은데 다 틀려버린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 여전히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니까 잘 보시라 그 말입니다. 다음 볼게요. 보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해?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론은 뭐야 되겠어? 반자유의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걸 먼저 알고 두 번째, 가사를 봐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지
선택을 내리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선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반복되어 있는 거 선결정, 무작위 중에 둘 중 하나겠다 보기는. 근데 선택을 내리기 전에 어떤 거를 먼저 하니까 선결정이란 거를 이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다시, 그러면 가설은 선결정이 매번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네 를 알고 1번 보겠습니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은, 즉 선결정이 된다면, 선결정 과정할 때 결론, 반자유 의지 논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4번 봐보자.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즉 선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고, 그런 무작위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선택의 주체는 누구? 나야 나? 어렵니? 말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만 확인하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어떤 말들을 강조했었는지도 확인했으면 그렇게 보기에서의 선택 조건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메타버스 얘기하는데요. 메타버스가 이렇게 초기에 뜰 때 관련된 코인도 사고 주식도 샀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수업 안 하고 있을 텐데. 지금쯤 한강 어딘가 이렇게 걸리면서 날씨 좋네, 가을이네 이러고 있었을 텐데. 아무튼 헛소리였고요. 여기서 메타버스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슈화되고 있는 거를 생각해보자 그 말이야. 이슈화되고 있는 거 만약에 경제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주식에서 뭐 공매도 같은 거. 주식의 공매도 계속 나오죠. 또 관세. 그쵸?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기술에서 말한다면 뭐 드론이라든지 또는 코인 관련된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언제든 나와도 어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튼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거기에서의 체크, 감각, 전달 장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감각 전달 장치에는 이와 같이 시각을 말하는 HMD와 촉각을 말하는 가상현실 장갑인데, 그 중에 HMD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각 전달 장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각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문단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이거는 감각 전달 장치를 상세화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14번에 1번하고 4번 선택지 봐보세요. 1, 4번 선택지에서 감각 전달 장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감각 전달 장치는 같은 거를 지칭할까요? 아니죠. HMD와 가상현실 장갑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봐볼게요. 우리가 한편이라 했었죠. 아까는 감각 전달 장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는 아바타가 느끼는 것을 사용자에게,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자를 아바타에게. 방향도 다르죠. 그러니까 한편을 썼겠지. 문단이 달라질 때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관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도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몰입도가 높은 메타버스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현실감이 높은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는 공간 이동 장치고요, 하나는 HMD니까 HMD는 시각 전달 장치로 감각 전달 장치에 해당이 되더라. 맞습니까?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내용이 쉬우니까 금방 찾지만 내용이 조금 까다로우면 이런 것들 그냥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5번은 너무 쉽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16 오답률 3인데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자 이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자르고 있었거든. 자 그럼 똑같이 해볼까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동작, 추적,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는 골격 이미지를 제공을 하죠. 그러면 동작, 정보, 골격 이미지 맞죠? 동작 정보이므로 얼굴 표정 변화는 아니겠죠. 눈치과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또한 동작 정보니까 춤추는 동작 정보겠죠. 그러기에 거리 측정은 아니겠죠. 어렵니? 허망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똑같은 키네트 센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럼 이렇게 접근해보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면은 아바타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화면에 나타난다 그런 말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해? 가상 공간에 있는 물건과 물건끼리의 얘기잖아. 그러면 똑같은 키네트 센서가 가리키는 주체가 같냐 다르냐? 다르잖아. 그러니까 답은 또 둘 중 하나 아니야?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봤었고요. 뒤에 지금 독서가 하나 더 남았는데 이게 페이지가 이렇게 배비장전까지가 하나로 또 묶여 있어서 이거 먼저 하고 다시 독서 또 이어갈게요. 배비장전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제가 따로 또 체크를 해놨습니다. 인물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놨었고요. 맞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이렇게 존칭한 부분들을 얘기한 거니까 그냥 책을 읽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아, 마음이 아프다. 원래 저는 국어선생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고 싶었었고요. 생뚱맞죠, 그쵸? 아, 근데 진짜였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 번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보면은, 와, 이런 선망이 아직도 있어. 만약에 내 자식이 그걸 한다면 난 무조건 밀어줄 것 같아요. 배비장전 보겠습니다. 배비장전에서는 이 문제 하나로 엮을 수 있어요. 봐봐.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대놓고 하대를 했었었죠. 왜? 그 애를 얕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랬는데 내가 빨리 서울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들을 이렇게 사과나 다시 하고 물을 수밖에 없고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었었죠. 이 결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관까지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부인 한 분이 굉장히 플렉스한 분이죠. 배를 혼자 빌려서 플렉스를 하고 있는데 지가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경계심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플렉스로 고쳐주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말들을 강조한다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조금 힘들게 했었던 6평의 PCR 지문인데요. 여기 한번 봐볼래요?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보라색 뭐가 있습니까? 증폭, 증폭, 증폭. 그쵸? 아, 이 글은 DNA 증폭이구나. DNA 증폭을 해준데 뭐가 빈다? 표적 DNA라고 한다. 덩어리 말 줬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뒤에 표적 DNA를 계속 얘기를 하죠. 맞니? 그리고 그와 같은 표적 DNA 양은 사이클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그러기에 처음에서 2배,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어떻다? 같다. 반복되는 말을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다음 봐봐라. 또 여기서도 표적 DNA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쵸? 근데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묻히는 것과 문단이 나뉘었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 시료에가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다. 그쵸? 시료의 표적 DNA, 최종 산물에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 전통적인 PCR에는 시료의 표적 DNA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또 실시간이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PCR은 실시간 증표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DNA 증폭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표적 DNA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죠? 또 다음 문단을 봐보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이중가닥 DNA고요. 그러면 이중가닥 DNA는 모든 이중가닥에 붙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발색이고요. 형광 표식 탐색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모두 이와 같은 얘기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문단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반복되는 말들을 찾고 하면은 보이죠.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문제를 맞고 안 맞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표적 DN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센서시티 시간이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이 단어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관념적인 소술. 평가원이 병적으로 좋아하죠. 구평에서도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병적으로 좋아하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나 상호 텍스트가 나왔었는데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은 씬 넘버와 또 그 씬 넘버 옆에는 시 공간적인 특징을 잘 보라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오긴 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나왔네요. 뭐가 나왔습니까? 몽타주가 나왔죠. 이 몽타주가 뭐예요? 여러 장면을 한 화면에 붙여놓는 거죠. 지금 제가 운동을 못하고 있어 살이 많이 쪘는데 저도 살을 뺄 거예요. 제가 이제 살을 빼면은 첫 번째는 굶고 있는 영진이, 두 번째는 달리고 있는 영진이, 세 번째는 플랭크하고 있는 영진이. 그래서 보여줄게 달라진 나 이렇게를 한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상호 테스트일 때 기억해야 될 것들, 내용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기법으로 우리가 활용된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한번 봐보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쓴 넘버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내용 갖고 장난친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죠. 제가 다 해놨습니다. EBS 거 답지 보면은 왜 틀렸는지만 얘기하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주지 않았어요? 잘했죠. 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네요. 외롭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상황을 오버랩하는 시나리오 어떤 기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나와버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볼게요. 가에 5장 안에 종가가 나왔네. 아이고, 그래도 뭐 연계니까 뭐가 하나 나오긴 했어. 그쵸? 시에서 우리는 항상 제목의 의미를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종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자, 이렇죠. 여기 봐봐. 한 문장에서 마지로만 이어오죠. 종갓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종갓집 하면은 보통 유교적 권위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제목에서 그런 걸 말하고 싶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자. 그런 유교적 권위를 나타내는 종갓집이 검은 기와집이 돼요. 뭔가 어두컴컴하죠. 퇴락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용하게 뭐처럼? 낡은 집처럼. 그쵸?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손들도 검이 앓터지듯 막 흩어져 나갈 때 뿔뿔이 흩어졌나 봐요. 그러면 이 집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게 신주인데 이렇게 검은 기와집에 있는데 이게 이 집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냐? 아니죠. 그럼 이 신주가 역할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는데 제삿날이면 갑자기 봐봐 갑자기란 말이야. 갑자기 높아. 제사상 위에 날름이 올라가. 그러면 갑자기 날름이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 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즉 유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신주를 어떻게 하였다? 희화화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 집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이었나 봐. 권리가 있었었나 봐. 권세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함부로 막 무릎도 꿇리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달걀 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입니다. 퇴락한 모습이죠. 그러면 어디하고 이어집니까?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거는 이렇게 대비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다음 봐볼까요?
그리고 이제 종갓집 영감이 나옵니다. 종갓집 영감이 뭐 하십니까? 고리 대금업자, 오케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유기적 권위를 상징하는 이와 같은 종갓집 영감님이 이런 고리 대금업자를 하고 있으니까 유기적 권위를 부정적으로, 즉 동관적 질서가 무너져버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다.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나는요, 최조석의 노래와 이야기잖아. 이 노래와 이야기는 여러분들 저하고 막 사설 이것저것 막 학원에서 풀고 막 했었었는데 한 번 정도 나왔어요. 네, 뭐 기억은 안 나겠죠? 한번 볼게요. 칠판 봐보자. 노래는 심장에 감성이 있는 거야. 이야기는 뇌수에, 머리에, 이성에 있는 겁니다. 처형의 노래를 불어서 귀신을 끌어안히겠습니다. 감동을 줬는데요. 이런 음악적인 감성을 떼어내버린 가사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심한 계속에서 이어져 있었고요. 아무도 음악적 감성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래하고 싶은 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적인 감성을 골라놓고 싶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음악적 감성을 얘기하는 이런 노래가 굉장히 엄청난 효용을 지니고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뭐에 의해서? 음악적 감성이 노래에서 덧나잖아. 그러면 그럴 때 뭐가 필요해? 처방전이 이야기래. 그러면 눈치껏 노래와 이야기는 어때? 조화를 이루어야겠네. 그거를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내수와 노래를 말하는 심장이 긴밀히 결합되기를 바란다.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 어렵습니까? 다음 봐볼까요? 28번에서 신조들이 제삿날 봐봐. 갑자기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풍자적 태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갓집 2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에 대한 시기심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맞습니까? 야, 29번이 오답률 5이래요. 이거 혹시 틀리셨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노래는 음악적 감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B는 노래의 심장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얘기를 한다. 인지 알겠죠? 그리고 A에서는 목적을 대한 가사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다. 즉 이야기가 도입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 얘기한다. 맞습니까? 다음 31번은요. 보기는 진짜 잘 만들어 놨거든. 근데 문제를 내야 할 걸 안 냈더라고. 어떤 말인지 한번 봐보자. 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종과와 연결된 사람들의 상처를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고 현재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그러기에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는 어렵지 않죠. 또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노래의 성격을 찾아야 되고 감정의 과잉으로 넘어갔을 때 이야기가 필요하기에 그들의 적절한 조화를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위한 산문 형식이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감정의 과잉으로 이랬을 때 이야기가 그에 대한 처방전이 되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보기의 구성을 봐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와 나를 분류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전형적인 보기의 유형이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보통 구절 나오고 해석을 하고 구절 나오고 해석을 하고 보기를 통한 재해석이 나와야겠지. 그치?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으니까 가와 나와 연결되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나는 이야기 활용신의 의미를 이렇게만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다 망한 거겠죠.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 볼래요? 이 유평에 나온 건데요. 이면에 전제된 공간에 대해서 자 스타트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성 골짜기를 지향한다는 거는 내가 너무나 심란하니까 백년 근심이 유발되니까 그것이 이면에 전제된 거죠. 쉽게 스타트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5번 선택지 봐봐. 내가 심사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해서 서재를 갔어. 근데 그곳에 가서도 우라가 터져가 나와. 그러니까 보기를 통해서 그 이면에 새로운 공간을 지향했다는 재해석을 하는 거죠.
구절에 대한 해석, 구절에 대한 해석, 보기를 통한 재해석. 이렇게 나와야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문제 다시 보시면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것들이 충분히 수능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학 문제를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아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보자. 우리가 이 글은 상처에서 노래가 쉽게 덧난다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야기시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끝나버리잖아. 뭐 1번 선택지는 그대로 연결되는 거고 맞습니까? 2번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 전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학의 선택지를 만들다 만 거다라고 했을 거고 다음 보니까 이제 규원가가 나왔더라고요. 규원가 지문이 오답률 1인 거 아세요? 마지막 문제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장안유엽의 경박자를 만났습니다. 잘 놀고 다니는 경박한 놈을 만나서 내가 마음쓰기를 살 얼음을 지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꽃다운 얼굴이 어디 두고 보기에 오빠님이 없으니까 3월 봄 꽃피고 버드나무 있는 좋은 시절에 경치가 생각이 없죠. 우리 이거 많이 배웠죠? 자연과 인간과의 대비였었잖아. 맞습니까? 또는 우리가 주객 대비의 구도 문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충족한 외부 세계와 결핍된 화자의 대비다라고 얘기했었죠. 뭐 병렬되면서 대비될 때 황조가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랬었을 때 실소리상에 울 때 감정 이입이라고 배웠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휘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서 격렬한 한곡적 검은고를 뚱뚱뚱뚱 뜯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들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꾸비꾸비 끊어질 것 같습니다. 오빠님은 현실에서 못 보니까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바람에 떨어지는 잎과 꿈속에 오는 짐승이 나를 깨운다 라고 해서 끝나는데요. 일단 문제에서 1번, 2번 선택지, 특히 1번 선택지 잘 만들어졌죠.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A. 배오리의 북 진화들, 배틀, 물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를 이렇게 시각적, 감각적으로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봅니다.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어때? 맞습니까? 또한 비를 보면은요. 우리가 겨울은 차고 차요. 여름은 길고 길어요. 그러니까 계절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다음 C에서는요. 흔덕흔덕, 흔들흔들, 발음이 비슷한 듯해요.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 맞습니까? 또한 계절적 배경은 알려는 주지만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으면 교원가에서 이미 왔겠지. 그쵸? 다음 볼까요? 꿈결같이 만났습니다. 오라노인의 영분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 바로 꿈에서 보려 하는 겁니다. 자, 34번 볼게요. 교원가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어봤었는데요. 보기가 참 좋더라. 봐볼래요? 간은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이런 것들 잘 안 봤었는데 우리 교원가 풀면서 그쵸? 보기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서는 동질성 또 우스운 외향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가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것들은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가에서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냈었고요. 얘는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맞습니까? 봅니다. 실소리상에 울 때 감정이입, 슬픔을 주변에 확장한 것이다. 맞죠? 또한 여기에서 확장한다라고 나왔고요. 부용장의 정마관이 누구의 길을 나는 검은고를 뜯었어. 들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 내가 단절시킨 거냐? 아닌 거잖아. 교감이 실패겠죠. 교감을 거부한 게 아니겠잖아. 또한 소나무가 바람을 딱 흔덕흔덕 그러니까 흔덕흔덕 흔들흔들 후루룩 삐쭉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질성을 발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희화화죠. 그래서 3월 봄 꽃피고 버드나무 있는 삼춘 하루는 자연과 인간과의 대비를 통해서 단절감을 강조한다. 이렇게 단절된 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지? 다음. 후루룩 삐쭉하고 이바오코는 외순 외양에 주목하여서 슬픔을 거리를 두는 것. 맞죠? 우리가 보통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가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보기를 통한 재해석 이런 것들이 한 2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 딱 1개 나왔잖아. 어찌 보면. 그쵸? 그런데도 오답률이 1이야.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잘 봐야겠죠.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간 표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때 마침 하루는 요사이 이미 반년이라. 우리가 문학 신유형 문제에서 제가 이런 문제 했었어요. 김현승의 눈물 기억나죠? 김현승의 눈물에서 마지막에 지어주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어주시다는 시제가 있는 표현이냐 없는 표현이냐? 없죠. 왜? 는 개시 없잖아. 그러니까 지어주시다는 시제가 없는 표현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것임을 나타낸다. 항속적으로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누든 프린트. 그러니까 언제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잖아. 내가 선택지 하나 때문에 가볍게만 볼게요. 여기서 내가 발 아래 깔리는 겁니다. 왜? 필요하던 뜻이 날로 굳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게 싫어서 섬으로 갔고요. 이런 지난 나의 삶은 초라한 경력이고요. 그래서 나는 불꽃처럼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얘기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선택지 봐보세요. 봐봐. 가는 뭐고 나는 뭐고 구절의 해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2번 봐보세요. 불꽃은 긍정적인 이미지 맞죠? 또한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맞죠? 그러면 왜 끊을 수 있는 수단이 틀렸어요? 여기 봐봐.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불꽃처럼 산다 했었지. 이거를 끊고 후 열렬히 살리라 했었었지. 근데 이게 끊어준 수단이냐? 아니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고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화작이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여러분이 저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의 문제를 보았어요. 그쵸? 2개만 봐도 비슷한 유형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었죠. 다 맞은 학생도 6평을 다시 한번 풀어봤대 시험 보기 직전에.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게 얘가 그러더라고. 너무 문제가 비슷하더라고. 빠른 거죠 그런 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평가원 거를 한 2-3번 정도 수업을 해드릴게요. 문학을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신유형 문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능 완성은 어차피 끝날 거고요. 그러면 사설 모의고사는 그래도 계속해서 풀어 나가겠죠. 수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는 게 막 엄청 막 이런 것보다도 문학에서 조금 지금도 어렵다 하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렵죠. 지문의 난이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러면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간더라도 문학 지문을 구성하는 건 똑같겠죠. 어차피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문을 넣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밑줄 그으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 부탁드릴게요. 저도 며칠간 작업한 거니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으로 고생했다.